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도 경찰 1차 형사법 14번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성폭력 범죄 이렇게 나오네요. 성폭력 범죄.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왜냐면 약간 특별법도 출제를 했기 때문에요. 특별법도 출제했기 때문에 그냥 성폭력 범죄다 이렇게 기자가 됐고, 이 성폭력 범죄에 관련된 특별법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지간한 기본서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런 판례들 위주로 조문도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 법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뭐 경찰 되실 분들, 뭐 변호사 되실 분들, 아니면 뭐 교정직 공무원이 되실 분들, 뭐 아니면 뭐 소방 간부가 되실 분들, 뭐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법을 다루는 그런 직업인 경우는 법조문을 늘 찾아보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뭐 변호사 시험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에 저희 사시 공부할 때는 2차 시험 때 법전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이 법전이라는 것이 이 일반인들은 뭐 사시 공부한다 그러면 법전을 다 외우는 거라 생각하는데, 법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외웁니까? 그거는 조문을 나열한 건데 외울 수는 없는데,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놔두고 법조문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법조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명확하게 주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강 이 조문이 몇 번 정도 조문에 있는지, 내가 오늘 찾고자 하는 조문이 살인, 절도, 강도, 상해인데 그게 어디에, 형법상 어디에 있는지는 내가 빠르게 펼칠 수 있어야지 답안 쓰기가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조문을 항상 손에 두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법고시 공부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은 조문을 늘 찾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항상 조문을 이렇게 독서대에다 아예 놔두고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조문을 잘 안 찾아보면 뭐가 문제냐면, 기본서에 이제 조문을 쭉 분석을 해놨는데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이상하게 안 들어와요. 교재에 조문이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여러분들 법령집을 놔두고 보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래야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100%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오히려 조문집에다가 중요한 부분은 키워드를 이렇게 딱딱딱딱 거두세요. 그리고 위치 파악도 잘 해두시고, 특히 2차 시험, 주관식 서술형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런 탐색 노력이 없이 그냥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 쭉 보시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문을 잘 체크하면서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회사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뭐 회사에 법무팀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법무팀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조문들이 나올 때 그 조문들을 교재나 이런 걸로 봐서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요. 내가 직접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거나 케이스노트에 들어가거나 로엠비에 들어가거나 엘박스에 들어가서 어떤 법조문인지를 쭉쭉쭉쭉 내가 화면으로 정확히 보고, 더 좋은 건 출력해서 밑줄을 쫙 그어놓고, 그리고 나서 어떤 뭐 로펌에서 온 의견서라든지 아니면 뭔가 기본서를 읽었을 때 더 입체적으로 나한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 찾는 연습 게을리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항상 조문을 가까이 해라. 법조문을. 일반인들은 법조문을 다 외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멋지게 말씀하세요. 그거 외우는 거 아니다. 다만 내가 풀어내려고 하는 케이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느 조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도를 내가 능숙하게 숙달해서 판단을 낼 수 있으면 되는 거다. 얘들아, 딱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법조문만 단순히 외우는 우리가 그런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고난도의 사고를 요하는 그런 직업이고 그런 어떤 학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시겠죠? 자, 문제 보면 흔들리네요. 자, 그리고 다시 메모를 켜서 보시면, 자, 성폭력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1번.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 이런 경우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거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링크를 이용해서 접할 수 있는 상태 조성했다. 이거는 뭐다? 전시평가 공연히 전시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는 것, 배포하거나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네. 이 링크를 이용해서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이런 것들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에서 정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냥 답이 나와버렸네요.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어요.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 촬영은 다 했어요. 이거 뭐죠? 저장은 안 됐다 하더라도 동영상 촬영을 완료했다면 이거는 기수범이다. 그것도 판례 입장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있어서 폭행이 자체가 곧바로 추행, 기습추행이죠.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를 요하지 아니하나. 자, 그 다음에 폭행협박 선행형이죠.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폭행 협박만 있으면 한 거를 곤란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기습적인 추행형 외에 폭행 협박 선행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다수선 대법원 판례죠. 그다음 네 번째, 피해자가 술, 약물 등에 의해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다면, 자, 이건 뭐죠? 패싱 아웃 상태가 아닌 거죠. 패싱 아웃 상태가 아니고 블랙아웃 상태라는 거죠.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근데 이 패싱 아웃은 의식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신 상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블랙아웃의 경우에는 좀 살펴봐야 돼, 사안을.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블랙아웃 상태 중에서도 사실상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 중강제추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케이스를 봤을 때 이거는 단순히 어떤 블랙아웃 상태지만 도저히 더 이상 판단 능력이나 대응 조절 능력이 없는 상태에 해당되겠구나. 그렇다면 패싱아웃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블랙아웃 상태일지라도 어떻게 된다? 이거는 항거불능, 즉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항거불능에 심신상실은 아니지만 뭐가? 블랙아웃. 이 블랙아웃 상태. 블랙아웃은 그 어떤 특정 시점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소멸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소멸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이게 패싱아웃은 아니지만 도저히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고 조절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거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틀렸다. 답은 뭐다? 1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들이 들어가 있고, 요거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 연결하는 정도를 넘어서 링크를 이용해서 그대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했다면 이건 뭐죠?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네, 이거 중요한 판례고, 그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촬영된 영상 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 정보가 기계 장치 내 랜덤 주기억 장치에 입력되어 임시 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 명령이 내려지면 기계 장치 내 보조 기억 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폭행 협박 선행형에서 어떻게 됐다?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상대방이 한 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했지만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이제 바뀌어서
이거 뭐예요? 강제집중에서 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서 불법한 요영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봐 상대방을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뀐 판례 입장입니다. 쭉 길게 써져 있는데 이런 거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블랙아웃 상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인데 블랙아웃 상태인 경우에는 패싱아웃 탓은 구별된다. 근데 이 패싱아웃이었다면 심신상실이야. 근데 뭐 요게 중요해요. 여기서 심신상실 항고 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 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아. 그러나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과 치매 행위에 맞서는 정력이 현저하게 저항된 상태였다면 항거 불능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중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쭉 보시면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 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쭉 재반 사정을 면밀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알코올 블랙아웃, 내가 어떤 기억, 인지 능력만 상실됐다라는 블랙아웃을 주장했다고 해서 심신상실, 항고불능 이거에 어떤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블랙아웃 상태라 하더라도 항고불능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은 또 1번입니다. 네, 이렇게 성폭력 범죄에 관련된 판례인데 판례 요지가 굉장히 길고 중요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꼼꼼하게 여러분들 챙겨서 보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